이야기는 199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연 주인공 수희는 안산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등하굣길에 귀신의 집으로 불리던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꼭 한 군데씩 있어. 길가에 서 있는 이 2층짜리 양옥집. 이 집엔 누가 드나들지도 않고 단 한 번도 불이 켜져 있었던 적도 없는데 중간에 여길 두고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요. 옛날에 이 집에 부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실종이 된 거야. 혼자 남은 부인이 이 남편을 찾다 못 찾고 혼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 근데 유언이 뭐였는 줄 알아? 자기를 마당에다 묻어주고 그 위에 연못을 만들어 달라고 했대. 무서워. 그런데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 밤마다 여학생들이 둘씩, 셋씩 몰래 이 집 담장을 넘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러지? 그 이유는 밤 12시에 그 집에 가서 입에 칼을 물고 연못을 들여다보면 내 미래 남편 얼굴이 보인대. 영화에 꼭 있더라고. 궁금하지. 그러니까 여학생들 사이에서 연못의 여자가 내 미래의 남편을 보여준다는 소문이 살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가야죠. 가야죠. 나 같아도 한참 간다. 겁이 없었던 중학교 2학년 수희는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인 혜진이와 함께 그 집의 담을 넘었습니다. 위험하다 위험. 넘자마자 불이 꺼진 양옥집과 그 마당 한가운데 야트막한 연못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다. 저기다. 음산하다 근데. 수희가 먼저 입에 칼을 물고 연못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연못 위에 거기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줄 알았네. 뭐야? 왜 안 보이는 거야? 아, 솔직히 이게 뭐 이런 소문이 진짜겠어? 실망을 하려던 찰나. 이게 뭐지? 연못 속에 뭐가 있는데? 잠깐이지만 물속에서 뭔가 반짝 빛나는 걸 본 거예요. 홀린 듯이 손을 뻗어서 연못 흙 속을 헤쳐보니 그 안에 예쁜 구슬이 있는 거예요. 구슬? 구슬. 작은 구슬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요. 장식이겠네. 응. 수희와 혜진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구슬들을 마구 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발을 헛디딘 혜진이가 연못 속에 엎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 그런데 혜진이가 너무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서는 소리를 치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네? 집 근처에 도착하고 나서야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혜진이가 하는 말. 아니 연못에서 구슬을 주울 때 누가 내 팔을 확 당겨서 넘어졌단 말이야. 근데 물속에 어떤 여자가 눈이 시커멓게 패인 상태로 날 보고 있었어. 아야, 너가 잘못 봤겠지. 너무 어두웠잖아. 하면서 혜진이를 안심시켜서 집에 보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다음날 학교에 와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랬나 보다. 혜진이가 어젯밤에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는데 옷에서 그 구슬이 후두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구슬을 보니까 아까 봤던 그 여자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뭔가 기분이 약간 좀 안 좋고 약간 찜찜하니까 이 구슬을 버려야겠다 싶어서 그 구슬을 버리려고 손을 딱 뻗었는데 그 순간 바닥에 있던 그 구슬들이 핏바에선 눈깔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연못에서 멋대로 굿을 가져와서 그 여자가 화난 거 아닐까? 우리 어떡해? 아이, 그렇게 무서우면 내가 너네 집에 있는 굿을 다 가져갈게. 그럼 됐지? 결국 학교가 끝나고 수희는 혜진이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교문을 나서자마자 곧 고목이 듬성듬성 나 있는 길에 접어들었죠.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안개가 왜 이렇게 많이 꼈지? 그런데 그 길 중턱에 그 집이 있잖아요. 맞아. 그 귀신의 집. 그 집을 지나려는 찰나 갑자기 혜진이가 수희의 옷깃을 잡고는 우뚝 서더니 안개 속에 어스렁부레하게 보이는 귀신의 집 담장. 그 담장 한가운데 시커먼 그림자가 불쑥 솟아있는 거예요. 뭐야? 누가 있어? 누가 담장 안에서 눈만 이렇게 내밀고는 금방이라도 그 담장을 넘어올 것만 같은 거예요. 와, 도망가야지. 미친 듯이 뛰고 달리는데 어딘가에 어이구. 부딪힌 거예요. 길가에 서 있었던 그 고목나무였어요. 급한 대로 나무 뒤쪽으로 몸을 숨겼죠. 아,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야, 그거 뭐였냐? 하면서 옆을 돌아봤어요. 그 순간 수희와 혜진이가 몸을 숨기고 있었던 나무 둥치 한 가운데가 쪽 하고 갈라져서 커다란 눈깔이 희번떡거리면서 수희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야, 이거? 심지어 그 눈을 시작으로 길가에 있던 나무들 둥치마다 줄기마다 수많은 눈이 생기더니 그 눈알을 막 여기저기 굴리면서 수희와 혜진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와, 이거 무슨. 그 끔찍한 시선에 수희와 혜진이는 주춤 뒤로 물러서다가 등에 뭔가 툭 부딪혔어. 그 여자. 그 연못에 있었던 그 여자가 온몸이 물에 젖어서는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는데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턱 근처에 뭔가 덜렁거리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지? 그건 어? 눈 구멍에서 쏙 빠져나온 두 개의 눈. 아, 뭐야? 와. 수희와 혜진이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빌고 빌면서 필사적으로 달린 끝에야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은 수희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진심 어린 편지를 써서 그 연못에서 가져온 구슬과 함께 귀신의 집 앞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두었죠. 그 뒤론 끔찍한 일을 더 이상 겪지 않았을 뿐더러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그럼. 남의 물건을 줍지도 않게 되었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사냥을 다니는 취미가 있었어요. 사냥? 주말에 한 번씩 공기총을 들고 산에 가시고서 오리를 주로 많이 잡았고요. 토끼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와 제대로 하셨네.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사냥을 또 끊게 됐죠. 그날 이후? 네. 이유가 있다. 갑자기 확 관심이 간다. 때는 1996년 현우와 현우의 형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부터 친할아버지 댁에 맡겨져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형제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혼자 지내던 경기도 양평의 시골 마을로 이제 놀러 가게 되는데 이제 둘이서 동네 여기저기 쏘아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저기 먼 산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저번에 저 산에 아버지랑 가봤는데 저기 엄청 큰 멧돼지 있다. 장난 아니지. 어? 진짜? 형, 나도 가볼래. 호기심이 생긴 현우와 형은 그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위험한데. 근데 산에 있는 나무가 하도 우거져가지고 어디쯤 올라왔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이면 해도 금방 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현우와 형은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뭐야? 등 뒤에서 뭔가가 숲을 헤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멧돼지 아니야? 아까 낮에 형이 멧돼지 봤다는 그 소리가 생각이 나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쪽으로. 형, 저기 누가 쳐다본다. 누가? 사람인가 봐. 저 뒤에 누가 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흰 원피스를 입은 이쁜 여자가 이 두 형제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호. 깊은 산 속에? 아이 뭔 소리야? 누가 있다 그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자. 저렇게 잘 보이는데 형한테는 이게 안 보이나? 현우는 형 손에 끌려가면서 뒤를 계속 봤죠. 그랬더니 현우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가 미소를 짓고는 이렇게 손을 흔들더래요. 처음 보는 예쁘장한 여자의 인사에 자기도 모르게 답하려고 손을 든 순간 현우는 이상한 사실을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됩니다. 뭐야? 이 두 사람은 이제 산을 내려가는 도중이니까 과학적으로는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근데 오히려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 여자랑. 뭐야? 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여자랑 가까워진 거예요. 형, 저 누나가 우리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아이 헛소리 그만하고 입 다물어라. 아니야. 나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니 왔다. 마치 누군가가 얼음장 같은 손가락으로 등줄기를 쓱 휘는 것처럼 소름 돋아. 그래서 현우가 다급하게 형 잠깐만. 자꾸 나 건들잖아, 저 누나가. 멈춰봐. 그 순간 쫓아오긴 누가 쫓아온다 그래?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너 진짜 죽어간다. 오 동생을 때렸어? 때린 거야? 동생이 9살이었는데 근데 형의 상태를 확인한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형이 또 땀인지 눈물인지 막 범벅이 되어 있고 공포에 질린 채로 막 바들바들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맞네. 같이 봤네. 그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숲을 헤치는 소리가 또 파사삭 들렸어요. 뭐지? 아까 또 그 누나인가? 하고 이제 고개를 돌려서 그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본 순간 아까 봤던 그 예쁜 여자가 이렇게 네 발로 엎드려서 현우와 형의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짐승 같은 여자의 얼굴에 끔찍한 마귀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때 현성아, 현우야. 아버지가. 낯익은 목소리가 이제 들려온 거예요. 아버지가. 다행이다.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현우와 형을 걱정하던 아버지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봤다는 소식을 듣고
총을 챙겨서 두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였죠. 아버지는 현우와 형을 등 뒤에 두고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도. 총을 고쳐 잡았어요. 아빠도 뭘 봤나 봐. 오지마. 우리 애들 건들기만 해봐. 세상.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아니 사람 소리인지 짐승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기괴한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내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쏠까 봐 아버지를 보고 안 된다고. 안 돼! 샀어. 총소리에 눈을 질끈 감았던 현우가 천천히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없었어요. 뭐야? 뭐야? 근데 방금까지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아빠, 그 누나 어디 갔어요? 그 순간 그 형이 갑자기 이렇게 세게 현우를 붙들더니 너 다시 말해봐. 누나? 그 얼굴이 누나라고? 왜? 그 얼굴 그거 사람 얼굴이 아니었다고. 밀린 채로 막 바들바들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현우가 뒤에 누군가 있다고 했을 때 형도 그 여자를 본 거였어요. 근데 봤는데 현우가 본 거랑 형이 본 얼굴이 너무나 달랐던 거죠. 반쯤 뭉개진 얼굴은 토끼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삐쭉 솟은 귀는 반쯤 뜯겨져 나간 채로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요. 게다가 여기 팔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검붉은 피딱지가 막 들러붙은 날개가 있었고요. 날개? 다리는 마치 고라니의 다리처럼 생겼는데 다리 한쪽이 무언가에 뜯겨져 나간 것처럼 피가 질질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뭐야? 동물들이 다 섞인 느낌이야. 그러네, 뒤섞여. 그 엉망이 된 다리로 절뚝거리면서 쫓아오는 그것의 모습을 본 형은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현우를 끌고 내려간 거였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아버지 얼굴이 뭔가 봐서는 안 될 것처럼 새파래져서는 너도 그걸 봤다고? 아버지의 눈에도 형이 봤던 그 기괴한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람의 형태로 본 건 현우 혼자였던 거예요. 하얗게 질린 아버지와 형은 현우와 함께 정신없이 이제 그 산을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형에겐 더 큰 일이 일어나요. 현성아, 왜 그래? 다리가 누가 잡아뜯는 것처럼. 잘 자고 있던 형의 경기에 놀란 아버지는 형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 봤는데 병원에서 막 엑스레이를 아무리 찍고 막 검사를 해봐도 아니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시내에 있는 온갖 병원을 다 돌아도 원인을 찾지 못한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을 데리고 평소에 다니던 절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의 상태를 확인한 주지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사님, 혹시 그저 평소에 살생을 즐기십니까? 예. 저 가끔 사냥을 다니긴 합니다만. 조사님께서 그동안 즐긴 살생이 모여서 원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처사님이 그동안 하신 살생이 아드님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뒤로 며칠간 아버지는 주지 스님의 가르침대로 형을 절에 두고 죽은 동물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면서 제사를 막 지냈죠. 그리고 아버지의 제사가 모두 끝나자 형은 거짓말처럼 멀쩡해졌어요.
자기가 저지른 살생의 대가로 아들의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아버지. 그 후로 아버지는 사냥용품을 모두 처분하시고 다신 사냥을 안 하셨답니다. 이 사연은 충남에서 이정우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우 씨가 보내주신 영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부터 먼저 함께 보시죠. 볼까요? 여기는 향교라는 곳인데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향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제 고향이기도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 이곳에 관리를 하셔서 봄이랑 가을에 공자님과 같은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올리곤 했어요. 집안이 또 이해를 하는 8살 분들이군요. 때쯤 그 제사를 앞두고서 좀 굉장히 기이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심야계단에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때는 정우 씨가 8살이던 2001년 가을. 어김없이 돌아온 제사를 앞두고 정우 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건물 구석구석 쓸고 닦아야지요. 마당에 풀도 베야지요. 어린 정우 씨는 창고에 쪼그려 앉아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릇을 닦으면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릇을 다 닦고 나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됐더라고요. 정우야,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라 말씀드려. 그러면서 할머니는 창고 문을 자물쇠로 단단히 잠그고선 집으로 향하셨고요. 정우 씨는 할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정각으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래요. 예, 그래요. 저기 이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먼저 들어가. 할아버지 말에 정우 씨가 왔던 길을 돌아 집으로 향하려는데 저 멀리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건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가 들어간 곳은 그 창고. 자물쇠로. 분명히 자물쇠로 단단히 잠가뒀는데 창고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죠. 정우 씨는 깜짝 놀라서 창고 쪽으로 후다닥 뛰어갔어요. 창고 앞에 다다른 정우 씨는 먼저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나? 창고 안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둠 사이로 위아래 허연 저고리와 치마에 머리는 잔뜩 헝클어진 여자가 등을 돌리고 웅크린 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를 쓱 들더니 갑자기 정우 씨가 아까 열심히 닦아둔 그 제사용 그릇 말입니다. 정신없이 핥아대는 거예요. 당황한 정우 씨가 자기도 모르게 짧은 탄식을 내뱉었죠. 빠르게 핥던 여자가 갑자기 움직임을 딱 멈췄어요.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그 여자의 상체가 뒤로 제쳐지는 거예요. 순간 거꾸로 뒤집힌 여자 얼굴과 딱 마주친 정우 씨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사람 팔뚝만한 커다란 혓바닥이 입 밖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 마냥 눈빛을 번뜩이며 갑자기 혓바닥을 입안으로 휘감더니 먹을 거다 먹을 거 먹을 거다 먹을 거
엑소시스트 좀. 정우 씨가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두 다리가 고장이 났는지 도무지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오른쪽 발목에 느껴진 여자의 손. 순간 여자가 정우 씨의 몸을 타고 올라왔고 급기야 정우 씨의 코앞까지 다다른 그때 그 팔뚝만한 혓바닥에서 정우 씨 얼굴 위로 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우 씨는 그냥 이대로 죽는구나 하고 눈을 콕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굉음과 함께 주변이 퍼런 불빛으로 번쩍하더니 여자의 몸이 저 멀리 나동그라진 거예요. 정우 씨 눈앞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롱하게 일렁이는 파란색 털에 까만 줄무늬가 선명한 호랑이가 뭐야? 웬 어린 소년을 등에 태우고 서 있는 거예요. 호랑이? 정우 씨 또래로 보이는 그 소년은 알록달록 줄무늬 소매에 색동저고리에 한 손에는 뱅글뱅글 모양의 사탕을 들고 있었어요. 정우 씨가 그 모습을 홀린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 나가떨어진 그 여자가 다시 몸을 거꾸로 뒤집어 세우더니 또 왔어. 정우 씨를 향해 또 돌진하더라고요. 그런데 호랑이가 주둥이를 쫙 벌려서는 그 여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광경에 정우 씨는 바지가랑이를 적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호랑이가 이제 날 잡아먹는 거 아닐까? 바들바들 이렇게 떨고 있는데 성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여. 뭐야? 호랑이 등에 있던 소년이 땅 위로 휙 내려와 정우 씨의 어깨를 정말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호랑이도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정우 씨의 몸을 구석구석 핥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년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 이제 괜찮으니까 아빠한테 얼른 홍살문 고치라고요. 홍살문? 알겠지? 홍살문? 그리고 아빠? 대체 누굴 얘기하는 거지? 정우 씨는 그 말이 도통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그러자 소녀는 아무 말 없이 탕긋 웃더니 다시 호랑이 등에 펄짝 올라타서는 그 주변으로 퍼런 빛이 감돌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우 씨는 창고 앞마당이 아니라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꿈인가?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정우 씨가 두 눈을 멀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 사방이 따끔따끔거리는 거예요. 따갑다 못해 얼굴을 그냥 빡빡 그냥 긁어내고 싶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제야 정우 씨가 눈 뜬 걸 알아차린 할머니가 정우 씨를 콕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랬나 보다. 이게 알고 보니까 일을 마친 할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가다가
창고 앞에 쓰러진 정우 씨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온몸이 막 불덩이고 얼굴이 빨간 반점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데려갔더니 의사 진찰 결과 정우 씨의 병명은 수두. 옛날에 많이 돌았죠, 옛날에. 거기다가 고열까지 겹쳐. 정우 씨는 이틀 동안이나 의식 없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유독 얼굴에만 우둘투둘 반점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순간 정우 씨 머릿속에 장면 하나가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어물어물 이제 기억들이 이제 떠올리는 정우 씨에게 할머니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뭐가 있나? 약 20여 년 전 할머니 할아버지에겐 정우 씨처럼 딱 8살이던 아들 하나가 더 있었어요. 삼촌이네. 특히 형인 정우 씨의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성 그러면서 어디든 찰싹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붉은 반점들이 올라오고 막 불덩이처럼 몸이 펄펄 끓더니 결국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형편 탓에 병원 한 번 못 들어간 게 한이 된 아이였는데 정우 씨를 구한 소년이 아무래도 그 아이 같다는 거죠. 정우 네가 너희 아버지랑 꼭 붕어빵 마냥 닮아갖고 애가 너 보고 성 그랬나벼. 20년이 흘렀지만 정우 씨는 힘들 때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고 해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호랑이와 소년에게 감사해하면서 말이죠. 1990년도 어머니께서 캘리포니아에 유학을 갔던 유아.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경험하신 기억 때문에 여름만 되면 어머니가 악몽을 엄청 자주 초신대요. 무서운 일이길래. 지금부터 어머니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어머니 시점으로 전해드릴게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타크루즈 대학교 부속 랭기지 스쿨을 다닐 때였어요. 또래 애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금세 친해지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하루 어떤 친구가 우리 주말에 다 같이 놀러 갈래? 가야지. 어, 놀러 가야지. 그래서 친구의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다 같이 놀러 가기로 원래 했어요. 그렇게 많이 놀러 가죠. 근데 그 별장이 차를 한참 타고 들어가야 있는 외진 곳에 위치한 별장이었어. 도착해서 보니까 엄청 그 키 큰 나무들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는. 풍경은 너무 좋겠다. 그리고 별장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너무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거야. 맞아. 외국은 꼭 그렇지. 별장이 또 그런 데 있지. 야. 여기서 막 수영도 하고 해질녘에 모닥불 펴놓고 막 캠프파이어 하고. 맥주 한 잔 먹고 막 그러니까 어느새 호수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컴컴해졌어. 근데 이게 술을 먹다 보니까 갑자기 그 피곤한 거야. 혼자서 숲속을 걸어 들어가기 온 시작했어. 길이었으니까 뭐. 가깝고 아무도 가깝고 없으니까. 혼자는 좀 무서워. 친구들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하게 들리는데 이상한 게 이 숲에 달빛조차 비추질 않는 거야. 너무 깜깜하니까 뭐지 싶어서 위를 쳐다봤어. 높다란 그 나무들.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니까 하늘을 다 가리고 있는 거야. 발 앞에 딱 한 치만 보이는 거야. 근데 뭐지? 왜? 길을 잘못 들었나 싶은 거야. 너무 어둡군요. 10분 이상 걷고 있는데 그 별장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조차 보이질 않는 거지.
그때 친구들이 얘기했던 말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어. 이 숲에 엄청 커다란 곰이 돌아다닌대. 그 곰이 사람 만나잖아? 그냥 몸을 갈기갈기 다 찢는데. 난폭성이 있지. 여긴 마운틴 라이언 같은 애들이 더 많을걸? 라이언. 그래. 그렇지. 애들은 사냥감을 만나잖아. 목을 물어서 서서히 죽여가는 거야.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한 번 드니까 맞아. 공포. 덜컥 겁이 나는 거야. 그치. 그럴 때 있잖아. 약간 이 어두컴컴한 숲에서 뭐가 팍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그냥 빨리 별장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발걸음이 막 빨라지고 숨은 그렇죠. 점점 가빠른 거지. 그런데 그때 몰라. 강아지. 강아지. 소리인가 새소리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응. 무슨 소린가 싶어서 뒤를 보니까 새끼. 아무것도 없어. 어. 다시 이제 응. 정신을 차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지. 근데 이번에는 코 앞에서 새인가? 이거 큰 짐승 같은데? 약간 그르렁. 이상한데 소리가? 큰 동물이야, 큰 이거 큰 동물이야, 이거. 이 소리가 얼마나 울림통이 컸냐면 크네. 울림통이 커. 그 숲속 전체 메아리가 오. 울려 퍼졌어. 큰일이다, 이거. 난 너무 깜짝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뒤로 그냥 털썩 어. 넘어졌어. 그때 이 소리가 마치 웃음을 참으려고 친구들인가? 그러니까 동물 소리라고 하긴. 뭔가 어색했어. 내 앞에 있는 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사람도 무섭고 짐승도 무서워. 오! 그렇게 도망치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그것과 대치를 하고 있었어. 그것.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서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온다. 보이지가 않아, 근데. 위험해 보여. 그런데 그때 응. 어떤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어. 정비야! 대답 좀 해봐! 친구들이 나를 찾는 소리. 다행이다. 날 찾고 있구나.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뛰어가면 무사히 친구들한테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결심을 했어. 뛰자. 도망가야겠다.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면서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가 되었다 싶을 때쯤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내 뒤에 따라붙는 거야. 근데 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어. 비어야 따라한다. 비어야 그렇지. 비어야. 그것이 내 친구들 목소리를 따라하는 거야. 숨소리가. 정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전속력으로 달려갔어.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쪽으로 오고 있는 친구들하고 만났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순간 다급하게 뒤를 돌아봤지. 아무것도 없어. 내 뒤에 뭐 못 봤어? 내 뒤에 있던 거 못 봤어? 덜덜덜 떨면서 방금 겪었던 얘기를 얘기하니까 친구들은
야 네가 술도 마시고 너무 어두우니까 그럴 수 있지, 헛가봤겠지. 믿질 않는 거야. 음. 근데 어쨌든 친구들을 만나니까 정말 마음이 놓이죠. 마음이 너무 놓이는 어.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응? 그것을 완전히 따돌린 게 아니었어. 끝이 아니야. 친구들하고 같이 별장으로 와서 이제 기운이 다 빠졌잖아. 잠을 청하게 된 거야. 내가 자고 있었던 방은 2층 가운데 유일하게 발코니가 있었던 좋은 방이었어. 그 발코니에서는 달빛이 조금씩 새어들어오고 있었지.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깬 거야. 근데 그 어두운 방 안에 어떤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는 거야. 아 미치겠다. 방에. 너무 놀라서 숨이 막히는데 기다렸어. 어둠의 이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형체가 점점 또렷해지는데 나랑 같이 방을 쓰고 있는 친구인 거야. 뭔가 이상해. 달빛에 살짝 보이는 이 친구의 옆 얼굴이 완전 넋이 나가 있는 거야. 걔도 뭘 봤나? 조용히 이 친구한테 말을 걸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천천히 내 쪽을 돌아보는데 이 친구 눈빛이 텅 비어있는 거야. 초점이 없어. 초점이 없어. 초점이 없이 이 흐릿한 눈을 하고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고 뭘 봤나 보다. 침을 넋이 나왔구나. 흘리고 있어. 흘리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갑자기 이 친구가 발코니 창을 열고는 난간으로 뛰어가더니 바로 꼬꾸라졌어.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니까 놀래가지고 나도 비명을 치면서 발코니로 뛰어갔지. 근데 밑을 보니까 친구가 2층이잖아. 2층이지. 많이 다치질 않았나 봐. 아유. 몸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야. 야, 너 괜찮아? 내가 내려갈게. 거기 있어. 친구를 따라 내려가려던 순간 뭔가 이상해. 왜? 그 몸을 일으켰던 친구가 한쪽을 응시하면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아 뭐야 걸린 거야. 그래서 그 친구의 시선을 따라서 내 시선이 도착한 그곳에는 시커먼 형상이 서 있는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 숲에서 날 따라왔던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아까 쫓아온 거야? 그것이구나. 그것은 나무 사이에 서 있었는데 어두워서 자세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털로 뒤덮인 몸에 키는 나무의 절반쯤 돼. 그리고 사람처럼 팔다리가 달려 있는데 이상한 게 갓 태어난 동물들이 보면 다리가 막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흐느적거리면서 그렇게 다리가 막 휘청거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팔은 뭐냐 도대체. 마치 뛰어와서 안기라는 것처럼 팔을 우리 쪽으로 이렇게 쭉 뻗고 있는 거야. 그 친구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 필사적으로 그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지. 가지 마! 그쪽으로 가지 마! 소리를 치지만 안 들려. 소용이 없어. 안 들려. 그렇지, 이면 걸렸어 이거. 결국 친구는 그것의 코앞까지 다다랐고 그것은 친구의 팔을 확 낚아채서 숲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어. 뭐야 이거 지금 꿈이 아닌 거잖아 지금. 나 잘 구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어. 뭐야? 친구가 사라진 방향으로
소리치는 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그 순간 뭐야 또? 뭐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침대 옆으로 굴러떨어진 거야. 누가? 내가. 꿈이구나, 꿈이야. 내가. 뭐야 헛거본 거야. 꿈이구나. 다행이다. 악몽 꾼 거구나. 안도에 다행이다, 차라리 숨을 내쉬고 다행이다. 있는데 아니 근데 약간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누워 있는 그 침대를 살펴봤지. 이제 꿈이라도. 설마. 근데 설마. 침대가 비어 있어. 뭐야? 심지어 발코니 창문도 열려 있어. 꿈에서 본 거. 뭐야? 꿈이 아니야. 이 집에도 정원에도 친구 없어. 친구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뭐야, 그렇지? 사라졌어요? 친구가 실종이 된 거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 함께 이제 이 별장 그 근처를 다 돌아봤는데도 결국에는 친구를 못 찾았어. 내가 본 게 그 친구가 잡혀가는 그 모습이 정말 봤네. 사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보고 기절한 거네. 그리고는 친구가 실종된 지 일주일 뒤에 그 지역 경찰들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어. 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근처에서 야생 동물에게 습격을 당한 것처럼 많이 훼손이 돼 있는 친구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어. 사건이야 사건. 살인 사건이긴 사고사인데. 근데 이 혼자 사건은 나가진 않았을 텐데.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야, 그거 스키노커 아니야? 스키노커? 스키노커가 뭐지? 난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미국에선 굉장히 유명하더라고. 찾아보니까 스킨워커를 그 묘사한 모습이 내가 목격했던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했다. 그 쫓아오던 숲에서. 스킨워커였을까? 이 사연은 32살 직장인 이한준 씨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제목처럼 이 아라뱃길로 출근하면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저기서 오고 있었고요. 저기 초록불 반짝이는 저쯤에서 뭔가 검은색 반원체가 물에 둥둥 떠 있는 거를 목격을 했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랑 비슷한 속도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인가? 지금 살려고 나오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한 저쯤에서부터 어디? 귀신이 쓰러질 것처럼 하다가 다시 이렇게 기이하게 일어나는 그런 행동을. 오, 물귀신이야. 센데요. 6년 전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두어 달 정도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친형제나 다름없는 진우 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임마 너 저 그만 놀고 우리 회사 저 바쁜데 저 와서 일 좀 해. 들어보니까 조건도 괜찮고 무엇보다 숙소가 있다는 말에 바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곧바로 출근을 시작했고 숙소로 이사도 마쳤습니다. 이삿날 진우 형이 숙소를 근데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웬 자전거를 끌고 오셨어요. 뭐야 형? 안 어울리게? 형 요새 운동해? 야, 선물이야. 요 옆에 저기 아라뱃길 있잖아. 거기 있잖아. 자전거 도로 타면 엄청 빨라. 다음 날 저는 새 자전거와 함께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섰어요. 시원스럽게 쭉 펼쳐진 아라뱃길 그 옆으로 난 자전거 도로를 신나게 달리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는데 저게 뭐지? 저기 멀리 강 중앙에 검은색 공 같은 게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보통 물체라면 이렇게 물살을 따라서 떠내려가야 될 텐데 이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더라고요. 뭐지? 달리던 자전거를 멈춰 서서 저게 뭘까 한참을 보고 있는데 그 물체가 점점 옆으로 가더니 반대편 강변에 도착한 거예요. 뭐야? 그 물체에서 팔이 쑥 나오더니 뭐야? 사람이었어? 수질 검사라도 하나? 혹시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궁금해서 계속 그쪽을 바라보게 되던데 바닥을 짚은 그 형체가 앞으로 기어 나가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 형체는 잔뜩 젖은 긴 생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오, 심상치 않아. 뭐야. 뭔가 이상한 기분에 그만 쳐다봐야겠다 하던 그 순간 저는 놀라서 다급히 다시 자전거를 몰아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지. 그 여자 뭐지? 그 여자가 뭐 하고 있나 하고 그 여자 쪽을 힐끗 하고 봤더니 건너편에서 그 여자가 고개만 옆으로 탁 돌린 채 저랑 나란히 뛰고 있는 거예요. 어머, 이거 좀 소름이다. 찍혔네, 찍혔어. 휘청거리다가 또 막 뛰고 또 쓰러질 듯하더니 휘청거리다가 계속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뭐야 저거 뭐야 왜 따라오는 거야? 막 달리다가 옆으로 딱 보면 여전히 고개 들려서 저를 딱 바라보고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회사까지 미친 듯이 계속 자전거 페달을 밟았고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를 보내고 어느새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모두 퇴근한 후에도 저는 이렇게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몸이 좀 찌뿌둥한 거예요. 담배나 한 대 피울 겸 옥상으로 올라갔죠. 팔을 쭉 펴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데 옥상 아래로 문득 제가 달리던 자전거 도로랑 그 뱃길이 보이더라고요. 그쪽을 강줄기를 따라가서 이렇게 쓱 보는데 설마 어둠 사이로 긴 머리에 누군가가 등을 돌린 채 강변에 서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나 봐. 뭐지? 하고 계속 보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뒤로 쓱 돌리면서 제 쪽을 딱 바라보는데 분명 아침에 본 그 여자였어요. 저는 서둘러서 사무실로 막 내려갔어요. 근데 사무실 어디선가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벌써 왔나 봐. 아주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 같아요. 뭐야, 지금 이 사무실에 나밖에 없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후다닥 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근데 바로 그때 저기 복도 끝에 어둠 속에서 그 숨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쪽을 바라보니까 처덕 처덕 물에 잔뜩 젖은 무언가가 묵직하게 끌리는 소리가 울리면서 저는 순식간에 건물 바깥으로 뛰쳐나왔어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막 허겁지겁 자전거 자물쇠를 풀고 막 숙소 방향으로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면 그 여자가 있을 것 같아서 페달을 막 세게 밟아서 숙소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근데 고요했어요. 그치만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헐레벌떡 자전거를 묻고 띠띠띠띠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절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무서워. 그런데 그 여자 눈알이 없었어요. 마치 눈가가 눈 알을 퍼낸 듯이 쾅 뚫린 아주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파였어. 그때 비명을 지르며 저는 무작정 뛰었습니다. 일단 숙소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달리는데 저 앞에 오색 깃발이 꽂힌 집이 있는 거예요. 오색 깃발. 그 집 대문에 부적이 붙은 걸 딱 보는 순간 아, 저기 들어가야 내가 살겠구나. 대문을 박차고 무작정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고요하고 아주 어두웠어요. 근데 한쪽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문틈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그곳은 신당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당 문이 확 열리더니 이 고야년 어디 감히 가짜 홍시로 총각을 넘봐? 넌 뭐야? 새빨간 옷을 입은 무당이 나왔어요. 마치 제가 여기 올 줄 알았다는 듯 놀라는 기색도 없이 무당은 다짜고짜 저를 끌고 신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긴장이 풀리는지 눈앞이 점점 몽롱해져 가는데 갑자기 무당이 확 제 머리카락을 확 휘어잡더니 눈을 휘번덕거리면서 가위를 제 얼굴 쪽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이거 더 무서워. 뭐 하시는 거예요? 싹둑. 질끈 감았던 눈을 딱 떠보니까 무당의 손에는 머리카락 한 가닥이 들려 있었어요. 이놈아, 만신님 덕분에 산 줄 알아. 그러면서 방금 자른 제 머리카락을 쑥 내밀어 보이는데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 빨간 거예요. 잠깐만, 나 검정머리인데 뭐야, 왜 빨갛지? 혹시 홍실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청실홍실이요? 네. 어. 하늘이 맺어준 인연들에게만 묶이는 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잡다한 원기들이 많이 모이는 이 강 같은 곳에서는 귀신이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가짜 홍실을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실을 잡아당겨서 저승으로 끌고 간다는 저승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여자 귀신이 저한테 가짜 홍실을 달았던 거예요. 아이고, 때마침 만신님이 큰 굿을 해두셔서 망정이지. 그날 낮에 유명한 큰 무당 한 분이 이 아라뱃길에서 굿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 있던 잡기들의 운기와 살기가 약해졌고 여자 귀신이 저한테 한 해코짓도 이 정도로 그칠 수 있었다는 거죠. 설명을 마친 무당이 이제 홍실, 그러니까 제 빨간 머리카락을 촛불에 갖다 댔어요. 근데 촛불이 꺼지는 거예요. 오, 뭐야? 원래 CD 타야 되는데? 몇 번을 다시 켜도 옆에 누가 일부러 끄는 것처럼 픽픽 하고 꺼져버렸어요. 어허, 요년 봐라. 혼자선 절대 안 간다고?
아, 이게 참. 또 하나 죽어나가겠네. 넌 홍시를 끊어냈으니 안전할 거라는 무당 말에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이후로 여자는 저의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이제 무서워서 아라뱃길로는 절대 다닐 수 없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전 진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사는 제가 일을 겪은 그 아라뱃길에서 어떤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만약 그때 제가 무당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